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58쪽 논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논어라는 책. 그런데 막상 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 간의 대화를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쓴 책입니다. 일단 논어는 공자가 쓴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자가 제자들과 논한 것들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게 바로 논어다라는 겁니다. 논어는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서양에서도 이 논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서 중에 하나, 사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나요?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이 네 가지의 경서를 일컬어 사서라고 하는데 공자의 사상이 그대로 깃들여져 있는 그런 논어, 논어에 많은 편들이 있지만 총 2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논어라는 책을 딱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가 조금 있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구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의 제자가 무려 몇 명이었냐 하면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공자의 제자 3,000명의 이름이 모두 다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공자를 따랐던 이유도 있었겠죠. 앞선 시간에 본 영상 기억이 나나요? 인간성,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모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도 공자는 인간의 중요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어진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지금 배울 요 구절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논어라는 책을 딱 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보통 논어는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왈 이렇게 시작을 하면 논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배우긴 했지만 요 자자 물론 아들이란 뜻도 있고 자식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들이 말했다, 자식이 말했다가 아닙니다. 성현에 대한 존칭의 의미로 이 자자가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 맹자, 노자, 장자의 이름이 모두 다 똑같이 자가 아니라 원래의 이름은 다 있지만 성현이기 때문에 존칭의 의미로 이 자자를 붙여줬다는 것. 하지만 맹자, 노자, 장자와 관련된 책에서는 자왈이라는 구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논어의 일부이구나, 공자를 일컫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자자는 아들이나 자식의 뜻이 아니라 공자를 일컫는 말이다 라는 거죠. 왈은 가로사대 왈, 더 쉽게 말하자면 말하다 왈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입구자가 보이고 가운데에 있는 한 획은 말을 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놀린다. 혓바닥을 한 획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논어의 모든 구문은 자왈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논어라는 책의 실질적인 첫 출발은 여기서부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1편 지금 요 구문이 논어의 제일 첫 구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1편의 이름은 바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요 두 글자를 따서 학이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편의 이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편이 시작되는 두 글자 내지는 세 글자를 따서 그 편의 이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논어의 제1편은 그래서 학이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이로 시작되는 이 구문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학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배울 학자죠.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요 이자는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말은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접속사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문에서는 순접이든 역접이든 요 이자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자 앞에는 학자 하나만 있고 이자 뒤에도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 앞에도 긍정문, 이자 뒤에도 긍정문, 긍정문과 긍정문을 이어주는 거니까 이자는 순접이구나. 순접이라면 풀이를 뭐뭐하고 뭐뭐해서 정도로 하면 되겠죠. 따라서 학이라는 말은 배우고 정도로 풀면 됩니다. 시자는 때 시자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습자는 익히다 습자입니다. 오늘 배운 걸 다시 되돌려서 익히면 복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일 배울 걸 미리 익히면 미리 예자를 써서 예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익히다 습자입니다. 그리고 지자 쓰임 기억나나요? 우리 1과부터 열심히 배우고 왔는데 첫 번째는 주격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주격으로 쓰인다는 건 우리말로 풀자면 은는 이 가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나는 노래한다, 먹는다, 뛴다. 어쨌든 간 주격으로 쓰이려면 지자 뒤에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지자 뒤에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았으니까 주격으로 쓰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는 틀렸고요. 두 번째는 관형격의 쓰임이 있죠. 관형격이라는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런데 지자 뒤에는 지금 보다시피 아무것도 따라 나와 있지 않아요. 꾸밈을 받는, 꾸밈을 주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따라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역시 지자도 관형격으로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아마 알 겁니다. 요 지자 뒤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따라 나오지 않으면 3번 대명사의 뜻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가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물론 요 지자가 동사로 쓰일 때는 가다의 뜻도 있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정리하자면 여기서는 대명사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정도로 풀면 됩니다. 무엇을 받는 대명사냐 하면 배우고 그것을 익힌다 이니까 이 지자는 앞에 나온 배운 것을 받는 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든 영어든 불어든 한문이든 중복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명사를 쓰죠. 다시 한 번이요. 배우고 그것을 익힌다. 자, 이제 한 글자 풀이가 안 됐으니까 요 시자 마저 풀이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요 시자는 때 시자입니다. 그런데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 라고 풀이는 하지만 때때로 익힌다 라는 건 그냥 놀다가 생각날 때 익혀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동양 고전에서도 으뜸인 논어라는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인데 배우고 너가 생각날 때 그냥 그때 익히면 돼, 때때로 익히면 돼 라는 말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때때로라고 풀이하긴 하지만 이 때시자의 의미는 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틈나는 대로 그것을 익히면
이렇게 푸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불은 아니다 불자고 역자는 역시나 할 때에 또한 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자인데 요 설자는 별표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요 펜으로 바뀌어라. 요 글자는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요 글자는 지금 선생님이 별표를 친 요 글자는 바로 말씀설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 할 때의 설자이고 설명문 할 때의 설자, 말로 옥신각신한다, 설왕설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설자로 많이 쓰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설자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아주 잘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설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열로 읽어야 되고 열로 읽을 때는 선생님이 여기 2번이라고 적어놨죠. 기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 거기 밑에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1번, 2번, 3번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2번 기쁘다 열자로 쓰였다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3번도 마저 보면 달래다 새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달래다는 야 100원만 줘봐, 그 과자 하나만 줘봐 하고 달래다가 아니라 우는 아이를 달래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또 요 세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활용예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 후보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다 그러죠. 유세를 한다 할 때의 세자가 바로 요 글자를 씁니다. 유세라는 것은 유권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마음을 잘 달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래다, 유세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때는 음이 새로 쓰인다는 것. 자, 다시 이 별표 친 글자 정리하자면 말씀 설자로 많이 쓰이지만 지금 논어의 첫 구절 여기에서는 기쁘다, 열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가 되겠죠. 호자. 이 호자도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죠. 김제호어우, 호어우, 호어우. 맞아요. 그럴 때는 어자와 우자와 같다라고 외웠을 때는 요 글자가 요 호자가 당연히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로 쓰이는 경우이고 당연히 이 글자 뒤에 어디 무엇 누구에 해당되는 글자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호자가 지금처럼 문장의 맨 끝에 쓰이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물음표 아니면 느낌표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친절하게도 우리 교과서에 물음표가 빵 찍혀 있죠. 굳이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뭐뭐인가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구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배우 레이저 나와라. 그렇죠. 배우고 틈이 나는 대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은 아주 매우 기쁠 것이다 라는 걸 반대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제 지우개로 싹싹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는 것도 일이네요. 자, 지워져라. 자,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풀이 순서와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활은 안 해도 되죠. 공자가 말했다. 배우, 고, 말이을 이자가 순접의 역할을 하니까 배우고, 때때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의 때때로라는 의미는 그냥 틈나는 대로라는 의미지 네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고 틈나는 대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틈내는 대로 익히면 아주 매우 기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노노라는 책에서 처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학습이 되겠네요. 그쵸? 배우고 그것을 익히는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라고 한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송나라 때에 주자라는 사람이 이름은 주희이고 역시 주희라는 학자 또한 성현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름 희 대신에 공자와 마찬가지로 자자를 덧붙여줬죠. 그러니까 주자라는 학자가 이름은 원래는 주희라고 그랬죠. 주자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을 붙입니다. 주석을 붙이다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 주자는 뜻을 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뜻을 풀었다라는 얘기죠. 주자의 뜻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이런 말들을 훗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주자가 요 문구를 뜻을 풀이해서 알려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은 학습지에는 회색으로 블럭 처리를 해놨죠. 그 부분이 주자가 첫 구절을 풀이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학지위어는 효야라. 잠깐 또 지워야 되겠네요. 자, 주자가 뜻을 풀이하는데 첫 구문에 나온 요 학은 여기의 학을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말이지 논어에서 이야기한 이 학, 이 말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요 지자는 여기서는 주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첫 구절에서 쓰인 학, 이 됐죠? 요 학, 이 그 다음에 말씀 언자 요 위자는 하다 위자 하다 위자인데 요 하다라는 동사를 명사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풀면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학, 이, 말 하는 것은 요것이다. 야자는 뭐뭐이다 라고 풀이가 되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의 첫 구절에 나오는 이 학, 이 말하는 것은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본받다라는 뜻의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공자가 말한 논어 첫 구절 즉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에서 이야기하는 학, 이 말하는 것은 본받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역시 깔끔하게 지우고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에 나오는 학, 이 말하는 것은 본받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한테 뭘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자가 이야기하는 그 배움, 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본받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현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습을 이야기하네요. 습. 자, 여기 지금 논어의 첫 구절에 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자가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습은 그냥 익히는 거 열심히 막 연습장에다 쓰면서 머릿속에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습이라는 것, 익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자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습은 조, 새가 삭, 이 글자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 수학할 때 수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셈하다, 숫자를 나타낼 때는 수로 읽는데 여기서는 삭으로 읽었네요. 또 다른 음으로 읽었으니까 얘도 역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수능이라고 까맣게 써져 있죠. 요 글자는 셈하다라는 뜻의 숫자로 많이 쓰입니다.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 숫자로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자주라는 뜻의 삭으로 쓰였죠. 이럴 때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이 글자는 숫자와 관련된, 수학과 관련된 숫자가 아니라 자주, 종종, frequently에 해당이 되는 삭자다라는 얘기죠. 빗자는 날다, 빗자이니까 습이 뭐냐라고 주자가 설명하냐면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아주 어린 새끼 새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둥지를 떠나려면 당연히 날개짓을 하겠죠? 그런데 날개짓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새가 한 번, 두 번, 세 번 힘들다고 그만하진 않잖아요. 새는 결국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날 때까지 날개짓을 한단 말이죠. 익힌다는 건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날개짓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배울 학자고 여기서의 지자도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 불자에 이자가 나왔네요. 요 이자도 그 전에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이옥봉의 시를 할 때 맨 마지막 사구 문 앞에 돌길 이미 모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자로 쓰였었죠. 그런데 이미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일 뿐이다의 뜻도 있고 여기서는 3번 그치다 이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를 하자면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배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을 이란 의미입니다. 여자도 나왔네요. 여자도 교실 수업할 때 선생님이 매우 강조를 했었죠. 수능에도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역시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올라가 있죠. 여자는 우선 요 글자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약자와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약 이렇게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글자가 모두 무엇과 같다. 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만약이라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라는 것 머릿속에 있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과 같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 요것과 같다라는 거죠. 요것과 같다라고 동그라미를 친 글자는 이미 앞에서 다 풀이를 하고 온 글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가 가능해지겠죠.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뭐와 같이 하는 것이냐 하면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한다. 새는 힘들다고 해서 날개짓을 멈추지 않아요. 결국 창공으로 날아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한단 말이죠.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게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고 그런 것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습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깔끔하게 다 지우고 다시 풀이 순서와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풀이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 글자 한 글자 나와라. 습이라는 말은 여기 논어에서 쓰인 문장 속의 습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다. 됐고요. 배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배움이 그치지 않음을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라.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은, 익힌다는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한다 라는 말은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 글자 한 글자.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3글자 4글자가 더 남았는데 선생님이 착각을 했네요. 그것까지 마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글자 첫 구절 속에 있던 요 글자에 대한 주자의 뜻풀이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요 글자, 우리가 말씀 설자로 많이 알고 있는 요 글자는 희의 야라, 의자는 뜻의자죠. 요런 뜻이다가 되겠죠. 우리 요거 열자 여기서처럼 기쁘다 열자로 쓰였다는 거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는 말하다의 뜻이 아니라 기쁘다의 뜻이 되겠죠. 기쁘다의 뜻이다. 희자가 기쁘다 희자이니까 열자는 기쁘다는 뜻이다 정도로 풀면 되겠죠. 요것도 깔끔하게 정리. 첫 문장, 요 첫 문장 속에 쓰인 요 글자 열자는 기쁘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설로 읽으면 안 되고 열로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논어라는 책을 딱 펴면 요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문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보처럼 이 영상을 다 찍어놓고 쓸데없이 이거저거 삭제하는데 그만 영상이 날아가 버려서 바보처럼 두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 유붕이 자원 방래면 불력 락호아. 요 문장 천천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맨 앞에 있는 요 글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있을 유자가 됩니다. 뭐가 있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요 글자가 있다라는 거죠. 다롤자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글자는 프렌드, 친구라는 뜻의 붕자입니다. 그러면 유, 붕 두 글자를 풀이하면 벗이 있다 정도가 되겠죠. 벗이 있다. 그런데 문장이 끝나질 않았어요. 계속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자, 자자입니다. 자자 일단 별표. 왜냐하면 스스로의 뜻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 자자 우리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뜻이 있죠. 한번 보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1번의 뜻, 2번의 뜻, 다시 말해 스스로의 뜻이나 자기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3번 뭐뭐로부터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시험에 출제가 종종 됩니다. 굳이 잘 하지 못하는 영어이지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from 이라는 전치사에 해당이 되는 뜻이다 라는 거죠. 바로 본문 속에서 자가 1번, 2번의 뜻이 아닌 3번의 뜻 어디로부터
옛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벗이 있어서 여기로부터 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레자는 오다 레자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원자는 멀다 라는 뜻을 가진 원자죠. 원거리에서 학교를 오고 있다 할 때에 원자, 가깝고 먼 거, 멀고 가까운 거, 원근이라고 그러죠. 미술에서 쓰나요? 원근법 할 때 원자가 바로 이 멀다 원자입니다. 그러면 먼 여기로부터 온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깔끔히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방자를 보겠습니다. 방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무려 5개 해놨죠. 5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데 한 5가지 정도의 뜻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방자는 일단 1번 모서리 또는 네모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만약 네모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면 시험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서남북을 뜻하는 방향, 방위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고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할 때에 방법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의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바야흐로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죠. 보통 바야흐로 여름방학이 되었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자면 한창, 이 바야흐로라는 말을 잘 모르겠으면 한창 또는 이제 막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여름방학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막 여름방학이 되었어. 이제 한창 여름방학이네.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쓰였냐 하면 5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5번 장소, 즉 뭐뭐하는 곳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장소, 뭐뭐하는 곳이란 뜻으로 쓰인 방자가 됩니다. 앞에 멀다라는 뜻을 가진 원자가 왔으니까 원방이라는 말은 먼 곳이란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붕자원방래면은 풀이가 가능해지네요.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네 글자는 앞에 있었던 문장과 그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앞에서는 불역열호였는데 요 기쁘다 열자가 즐겁다 락자로만 바뀌어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요 락자도 잠깐 보고 갈게요. 얘도 시험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우고 락자 보겠습니다. 락자는 첫 번째 즐겁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즐겁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락으로 읽어야 되고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즐거우려면 쿵짝쿵짝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악, 악으로도 쓰입니다. 음악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풍류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 락이 아니라 악이 된다라는 거죠. 너 악기 다룰 줄 아는 게 뭐니? 악기 할 때의 악자가 되겠고요. 나 피아노 칠 건데 그 악보 좀 줘봐. 악보 그럴 때도 요 글자를 쓰는데 그때는 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아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때는 음이 요가 됩니다. 다시 1번 즐거울 락, 2번 음악 악, 3번 좋아할 요. 그런데 잘 안 외워져요. 그쵸? 1번 즐거울 락, 2번 음악악, 3번 좋아할 요. 잘 안 외워져요. 자, 선생님이 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여기 즐거운 락을 음악의 한 장르인 락음악 할 때의 락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 한꺼번에 외웁니다.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다 끝났습니다.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이렇게 외우면 세 가지의 뜻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죠.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자라는 겁니다.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세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지금 음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 놓았냐 하면 락으로 적어 놓았으니까 즐기다 또는 즐겁다의 뜻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선 문장에서 이미 불력열호아를 풀이하고 왔으니까 불력락호아 또 풀이가 가능해지겠죠.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아주 매우 즐거울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매우 즐거울 것이다 라는 거죠. 깔끔하게 지우고 이제 풀이 순서를 매겨가면서 요 두 번째 문장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벗은 PC방 같이 갈 벗 또는 노래방 같이 갈 벗일 수도 있겠지만 앞선 문장과 연관을 시켜보면 배우고 익히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같이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런 벗이 됩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한, 열심히 학습한 그런 벗이 먼 곳으로 찾아와서 서로 배우고 공부한 것을 서로 막 논하고 이야기하면 그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자, 한 문장이 더 남았네요.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논어 첫 부분은 자, 다음 문장 만나보도록 하죠. 인, 부지이, 불온이면 불력분자호와 일단 마지막 부분부터 볼까요? 얘도 첫 번째 문장도 불력, 열호와 두 번째 문장은 불력, 락호와 그리고 지금 배울 세 번째 문장도 불력, 군자호와 글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기쁘다 열 대신에 즐겁다 락 대신에 군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불력, 군자호 요것도 풀이가 가능해지겠죠.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군자가 뭐예요, 선생님? 군자는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강조하는 어진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인간 모습이 바로 군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와 반대가 되는 개념의 말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인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작을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군자가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인간이라면 가장 반대의 의미, 가장 인간답지 못한 그런 최하의 사람을 일컬어 소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세 번째 문장은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 앞서 나온 요 문장대로 하면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선생님은 군자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 문장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시작이 되죠. 사람 인자. 그리고 얘를 아니다 불자로 읽지 않고 리을을 탈락시킨 이유 알죠? 왜냐하면 요 글자 뒤에 오는 한자의 초성이 디귿이나 지금처럼 지읒으로 시작을 하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을을 탈락시킨다 라고 배웠습니다. 불지 그러면 침이 팍 튀잖아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을을 탈락시키고 부지 이렇게 읽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풀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요 이자는 앞선 문장 여기 하기 시술지면 할 때 요 이자에서 배우고 왔죠. 접속사 역할을 하는 글자다. 불온, 온자는 무슨 온자냐 하면 화를 내다, 성을 내다 할 때의 온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니다의 뜻을 가진 불자가 왔으니까 화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가 되겠죠. 뭘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성내지 않는다. 풀이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성내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지자와 이자 사이에 지자와 이자 사이에 한 글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기자입니다. 요 기자는 몸이라는 뜻도 있지만 몸의 뜻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글씨가 써지다가 말았네요. 자기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사람 인자와 몸 기자, 자기 기자가 쓰이면 의미가 서로 반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는 남을 나타내는 말이고 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이되느냐? 남이 자기를 알지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문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PPT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관련 영상은 뭐가 있을까 아주 열심히 찾아보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띄우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문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구나 알아주지를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풀이하면 좋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또는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또는 엄마 아빠가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온이라는 건 화가 안 나. 성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선생님이 한 일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 선생님은 군자가 아닌 거죠. 선생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자의 반대, 소인이기 때문에 난 내가 한 일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이렇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군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것도 깔끔하게 지우고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순서에 맞춰서. 자, 남이 알아주지 않으나 이렇게 되겠죠. 의미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요 사이에 가로 열고 자기를 이렇게 써 놓으면 의미가 조금 확실해지겠죠.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남이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나 성내지 또는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지금 배운 세 번째 문장 맨 마지막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마치 질문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매우 기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장은 매우 즐거울 것이다 라는 얘기고, 세 번째 문장은 반드시 군자일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교양적으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 배우게 될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 중에 몇 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 쭉 보시면 숫자가 보이죠? 그래서 15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숫자 뒤에 붙는 요 말이을 이자는 접속사의 역할이 아니라 숫자 뒤에 붙는 전미사 정도의 역할입니다. 풀이상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6라고 되어 있는데 10에다가 지금 5개가 더 있는 거니까 5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15세를 일컫습니다. 앞에는 나 5자인데 의미 없습니다. 공자가 나는 나이 15세 요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15세를 요렇게 일컫습니다. 지우학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뜻짓자 또는 뜻을 두다, 뜻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자는 김제호어우, 호어우, 뭐뭐에 라고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움에 뜻을 두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공자가 나는 15살에 이제 배워야 되겠어 하고 뜻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 15세를 일컫는 말로 지우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세에는 뜻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30을 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40세에는 뜻을 세우고 공부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수학이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된 나이가 30이었고 수학을 다 공부를 또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파트도 기하나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나 어떤 부분도 헷갈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30은 이립이라고 얘기하고 40은 불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불혹 이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불혹의 나이에 그러면 4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50에는 지천명, 천명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늘의 명령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이 60은 남이 어떤 말을 해도 귀가 순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군가 선생님 귀에다가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면 선생님 화가 나고 그랬을 텐데 공자 나이 60에는 그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귀가 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0은 이순을 나타내죠. 그리고 70은 나이 70은 종심이라고 일컫습니다. 종심은 따를 종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해도 법도를 넘어감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노래방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공부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을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데 공자가 나이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문제될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뒷문장은 잘라버리고 70을 종심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런 문장은 풀이를 하지 않았죠.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이 15부터 70까지가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또 다른 나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니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우학 나왔습니다. 금방 배우고 왔죠? 공자가 나이 15살에 배움의 뜻을 세웠다. 그래서 지우학은 몇 살을 가리킨다? 15살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풀이에 15세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15세입니다. 그리고 요 우자 가운데에 있는 뭐뭐에의 뜻을 가진 요 우자를 생략하고 지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5세를 일컫는 말은 지우학. 아이고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15세를 일컫는 지우학이라고도 하고 우자를 생략하고 지학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죠. 15세를 일컫습니다. 다음은 약관의 나이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약관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얘는 몇 살이냐 하면 20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20세가 되면 남자는 관례를 치르죠. 관례가 뭐냐 하면 갓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20살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성년이 되어서 갓을 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야. 쉽게 말하면 약해 보여. 갓을 썼는데 약해 보여. 20살 나이를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립은 조금 전에 배우고 왔죠. 공자가 나이 몇 살에? 30살에 나이 30살에 배움을 15살에는 배움의 뜻을 두었고 그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 그런 나이가 바로 30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립 그러면 30세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수학을 공부해야지 하고 뜻을 세운 나이가 15. 수학이란 이런 거구나. 수학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 딱 정립된 나이가 30.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의 그 어떤 파트에서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미혹될 혹이라고 적어놨는데 미혹되다 라는 말을 많이 안 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헷갈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았다 라는 거죠. 수학에 있어서 그 어떤 파트도 헷갈리지 않은 나이 불혹 40세를 일컫습니다. 40세. 자, 그리고 상년 발음이 조금 이상하네요. 상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자가 뽕나무 상자예요. 자, 이 뽕나무 상자를 조금 간략하게 쓰면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간략하게 쓰고 났더니 숫자 2개로만 이루어진 글자가 됐어요. 자, 이 글자에 다 들어있는 숫자를 더하면 몇이 되나요? 몇이 되냐 하면 볼까요? 10십자 보이죠? 10십자가 몇 개냐면 둘, 셋, 그리고 여기도 10십자가 있네요. 그쵸? 넷에다가 8자가 보이네요. 그래서 상년은 48세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재밌죠? 이 상자를 다시요. 상자를 간략하게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요렇게 쓰는데 요 안에는 숫자가 10, 20, 30, 48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년 그러면 48세를 일컫습니다. 년자, 해년자이지만 한 해가 가면 한 살을 먹기 때문에 나이의 뜻도 있죠. 상년은 48세. 그리고 조금 전에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하고 온 나이 공자가 15살에 수학을 배워야지 하고 뜻을 세웠고 수학이란 이런 거구나 정립이 된 나이가 30세. 수학의 어떤 부분에서도 헷갈리지 않았던 나이가 40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50세에는 와 세상에 하늘의 명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늘의 명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정확히 50인데 선생님은 공자에 비해서 너무나 배움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천명을 알지 못해요. 자연의 이치가 어떤지 아직 몰라. 나는 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게 되려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겠죠. 여하튼 지천명은 50세를 일컫는 말. 그리고 공자 나이 60이 돼서는 귀에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렇죠. 귀가 순한 나이 60세다. 이렇게 배우고 왔습니다. 자, 60세에서 한 살을 더 먹으면 환갑이라고 그럽니다. 환갑. 이 갑은 60갑자 그럴 때의 갑입니다. 올해가 무슨 년인가요? 경자년인가요? 올해가 무슨 해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예를 들자면 경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경자년이 될 때까지는 총 몇 년이 걸리냐면 6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이 한 살을 먹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갑자로 돌아오면 정확히 몇 살이 되느냐? 61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만약에 올해가 경자년이라면 경자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경자년이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이 6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갑자로 돌아가는데 6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나이 한 살을 더 먹기 때문에 환갑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갑자로 돌아갔다 그러면 정확히 61세가 됩니다. 예전에는 오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환갑이 되면 잔치를 많이 했어요. 환갑잔치한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61세가 되셔도 아주 건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갑잔치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환갑에서 한 살이 더 나아가면 62세가 되겠죠. 그래서 환갑, 갑자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간 나이가 바로 62세가 됩니다. 환갑, 진갑 다 지났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환갑은 61세, 진갑은 62세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왔죠. 공자 나이 70세가 되고 나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70세가 되셔도 범죄와 연루가 된 사람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공자 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자는 나이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70세를 종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70세까지 사시는 분이 드물었어요. 지금은 의료가 발달하고 이랬기 때문에 70세, 80세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만 예전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옛꽃자에다가 드물다 희자를 쓰면 옛날에는 드문 나이였다. 그래서 아이고 요거 61세 아닙니다 여러분. 61세가 아니라 선생님이 오타를 냈어요. 70세입니다. 70세. 종심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거죠. 고희는 61세 아니에요. 70세입니다. 70세. 옛날에 70세까지 사신 분이 드물었기 때문에 고희는 70세를 일컫는다. 보통 70세가 되면 잔치를 많이 해드리는데 고희연, 연자는 잔치 연자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희연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70세의 생일잔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희수인데 숫자가 목숨이란 뜻도 있고 오래 살다 라는 뜻도 있고 나이의 뜻도 있습니다. 요 희자는 기쁠 희자가 되겠죠. 기쁠 희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기뻐하는 숫자, 가장 좋아하는 숫자, 행운의 숫자는 보통 7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7이 두 번 겹치는 77세를 희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요 희자가 기쁠 희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글자, 숫자, 가장 좋아하는 숫자, 행운의 숫자 2개가 겹친 것. 아, 희수는 77세를 일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수인데 산자가 우산산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산처럼 생겼죠. 얘는 우산의 뭐라 그럴까요? 우산의 그 대, 우산의 대이고 우산의 손잡이. 우산을 쫙 펼치면 그쵸? 이런 모양의 것들이 많이 보이죠. 시옷 모양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진짜 우산의 모양을 본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산산자 앞에 가운데 이런 글자가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산 살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씁니다. 우산 산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숫자가 몇이냐면 80이 됐어요. 그래서 산수는 80세를 일컫습니다. 70세 잔치는 고희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80세 잔치는 산수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산산자에서 이 우산사를 다 빼버리고 나면 숫자가 80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산수는 80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와, 예전에 80세를 넘어갔어요. 80세를 넘어가면 81세가 되겠죠? 우와, 할머니, 우와, 할아버지 80세를 넘으셨네요. 이제 90을 바라보세요. 80을 넘어서 90을 바라본다. 바라볼 망자에 9자. 그러면 90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80을 넘어서. 그래서 81세, 80세가 넘어서 와, 이제 90세를 바라보세요.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81세를 나타낼 때는 망구라는 말을 씁니다. 망구. 이게 할망구의 어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맞아요. 할망구의 어원이 바로 망구에서 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쁜 말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이 할망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망구는 80을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 81세구나. 똑같은 이치로 망백이 있습니다. 우와, 100살을 바라보시네요 했으니까 몇 살이 된 거죠? 그래요. 같은 이치니까 90세를 넘어서 우와, 100살을 바라보시네요가 되니까 망백은 91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흰백자에다가 목숨 숫자인데 흰백자를 잘 보면 여기 100백에서 요게 빠져나갔죠? 한일자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다시 100백자는 요 위에 한일자가 있는데 지금 흰백자는 한일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100세인데 여기서 요 한일자가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수는 몇 살이 되느냐 하면 99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상수. 인간이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나이를 몇 살로 받냐 하면 100살로 받습니다. 그래서 윗상자가 들어가는 상수는 100세를 일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한자 알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답니다. 잊지 말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요 말은 몇 살에 해당되는구나 잘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